다리쥐 새벽에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은 압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잔인한지. 갑자기 종아리 안쪽이 비틀리듯 조여오고 발끝이 굳어버리고 숨이 확 막히죠.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물 좀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새벽에 찾아온 다리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친 그 신호가 며칠 뒤 큰 병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위험한 신호와 안전한 신호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불필요한 공포도 줄이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완화 방법. 둘째,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깼던 어느 60대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내셨고 밤에 한 번씩 쥐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한 달 정도 유난히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부위로 쥐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깼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다리가 묵직하고 붓는 느낌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세게 와서 근육이 놀랐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불편감이 줄지 않았고 걷는 느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국 가족이 함께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관 쪽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는 바로 시작됐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다리쥐 하나로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냐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다리쥐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다리쥐가 나타나는 상황과 동반 증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다리쥐를 겁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리쥐를 분류하라는 겁니다. 안전한 범주인지 검사가 필요한 범주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리쥐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주 흔한 이유부터 놓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용량 증가입니다. 평소에 많이 걷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거나 장을 보느라 오랜 시간 서 있었거나 여행을 다녀온 뒤 밤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피로가 누적되어 경련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며칠 쉬고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를 챙기면 좋아집니다. 단 같은 부위가 계속 반복되면 다음 원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 문제입니다. 사람 몸은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뤄야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져서 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이는 분도 많습니다.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따뜻한 실내에 오래 있다가 바깥 활동을 하면서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리쥐가 잘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나눠 마셔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도움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온 음료를 마시라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분이나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고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거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지속되는 분들은 말초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못 받으면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쉽게 생깁니다. 이 경우 쥐가 나기 전부터 다리가 차갑거나 저리거나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의 영향입니다. 일부 이뇨제 계열 약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약은 근육 통증이나 경련을 부작용으로 동반하기도 합니다. 만약 약을 바꾼 시기와 쥐가 시작된 시기가 겹친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약은 어떤 경우든 혼자 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보를 통해 상담할 근거를 갖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와 환경입니다. 잠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로 처져 있거나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눌러 발목이 꺾인 자세로 오래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새벽쯤 갑자기 경련이 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수면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발밑에 수건을 말아 가볍게 받치거나 너무 무거운 이불을 피하거나 다리 위치를 중립에 가깝게 두는 식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 다리즈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다리즈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조정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큰 G 그리고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G. 먼저 생활습관 쪽에 가까운 경우는 이런 특징이 많습니다. 통증이 짧게 왔다가 풀리고 G가 풀린 뒤에 부기나 열감이 없고 걷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며칠 사이에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량 증가나 수분 섭취 감소 같은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의심되는 경우는 G가 아니라 다른 증상이 같이 붙어옵니다. 이 동반 신호가 바로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 상담을 우선으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한쪽 다리만 유독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번갈아가며 피로로 오는 G와 달리 특정 쪽만 계속 강하게 오는 경우는 그 부위의 혈관, 신경, 구조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그 다리가 다른 쪽보다 붓는 느낌이 들거나 신발이 갑자기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통증이 풀린 뒤에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경련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근육이 뻐근해도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이상 또는 다음 날까지 통증과 뻣뻣함이 이어지고 만지면 아프고 걸을 때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단순 경련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근육 손상이나 염증 또는 혈관 문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다리의 색과 온도 변화입니다. 다리가 유난히 차가워지거나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뜨겁고 붉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 경련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저려오거나 발가락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느낌이 동반되면 지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경고등은 호흡이나 가슴 쪽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동시에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이건 집에서 참고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 조합은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괜히 겁주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조합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파트 1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즈는 흔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동반 신호와 반복 패턴입니다. 어느 날 한 번 왔다가 풀리는 G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고 다른 증상이 붙는 G는 같은 이름이어도 다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당장 G가 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가능한 방법,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예방 루틴, 특히 시니어에게 맞는 아주 현실적인 습관 설계를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밤중이든 새벽이든 갑자기 다리에 쥐가 왔다고 가정해 보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통증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거나 급하게 일어나 걸어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오히려 통증을 오래 끌거나 근육을 더 놀라게 만드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덜 고통스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쥐가 오는 순간 근육은 이미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다리를 급하게 움직이면 근육은 더 놀라서 경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호흡부터 정리하세요. 숨을 짧게 몰아쉬지 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반사적으로 더 수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유지되더라도 몇 초만 버티면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옵니다. 혼자서 힘들면 벽이나 침대 프레임을 이용해 발바닥을 고정하고 몸을 조금씩 이동해도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발끝만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펴고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당기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소 자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세게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종아리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손바닥 전체로 온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과정은 근육에 이제 수축을 멈춰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몇 초 만에 풀리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법처럼 한 번에 끝난다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신경 반사입니다. 쥐가 왔을 때 입술 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위쪽 입술 중앙을 짚듯이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부위 자극이 다른 부위에 과도한 신호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바로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짝 만지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명하게 자극을 주고 몇 초간 유지한 뒤 잠깐 풀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한 번에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몇 차례 반복해 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는 반사 자극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앉아 있거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입니다. 무릎은 고정한 채 발목과 발 부분만 X자 형태로 교차시켜 잠시 유지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에 적당한 압박이 들어가면서 혈류 패턴이 바뀌고 경련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옹기입니다. 쥐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대고 몇 분간 유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해야 합니다.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한 분들은 온도 감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피부가 아닌 손등이나 팔로 먼저 온도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이 작은 확인 하나가 화상을 예방합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근육은 이미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인데 강한 압박이 들어가면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쥐가 풀린 뒤 멍이 들거나 다음날까지 통증이 남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갑자기 일어나 걸어다니는 행동입니다. 특히 어두운 새벽에 통증 때문에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쥐가 풀리기 전까지는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진통제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진통제는 통증 인식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경련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에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커버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의 영향으로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무시하는 근거로 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쥐가 왔을 때의 대응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임 최소화, 호흡 정리, 발끝 천천히 당기기, 부드러운 마사지, 필요시 반사 자극, 이후 온기 보충.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쥐를 풀어내는 기술보다 쥐가 자주 오지 않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쥐가 반복된다는 건 몸이 계속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3에서는 이 반복을 끊는 방법, 특히 시니어에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쥐가 왜 오는지, 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것일 겁니다. 다시는 이런 통증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이야기나 교과서적인 조언은 최대한 빼고 시니어가 실제로 매일 지킬 수 있는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쥐 예방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작은 요소들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다 지켜라가 아니라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하자는 관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방 포인트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의 활동은 신경 쓰면서 잠자는 자세는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다리쥐는 밤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는 동안 근육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유지되고 혈류 흐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끝 각도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인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긴장된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벽쯤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놓아서 발끝이 중립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쥐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불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무겁게 발을 누르는 이불은 발목을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되 발이 눌리지 않도록 가볍게 덮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예방 포인트는 잠들기 전 짧은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게 이제 쉴 준비를 하자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예방 포인트는 수분 섭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방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물은 대부분 금방 배출됩니다. 몸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컵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 마시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수분이 채워집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양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제를 무조건 챙기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음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콩류, 유제품, 견과류 같은 식품은 근육 기능에 필요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 줍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에 하나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예방 포인트는 낮 동안의 활동 패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운동은 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리쥐 예방에서는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움직이고 종아리를 펌프처럼 써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들이 밤에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예방 포인트는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약과 증상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자는 겁니다. 약을 바꾼 시점 이후로 쥐가 잦아졌다면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진료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는 순간 우리는 몸의 신호를 듣지 않게 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판단 기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가 한번 났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 동반되는 증상, 회복되지 않는 통증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쥐가 왔을 때는 침착하게 풀어내고 평소에는 작은 습관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밤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한 번쯤은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후회를 막아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약 늘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몸의 신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